자,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확 벗어야 돼. 이게 트럼프 퍼포먼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만에 딱 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마스크,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영감님이. 저러다 훅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젊은 사람들은 뭐 치사율이 없지만, 어른들은 조금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증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뚱뚱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얼어 죽을까봐 잔뜩 싸매고 와가지고, 게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검은색 중심으로 무슨 김밥 같이 다 해서 왔대. 이게. 참. 어디 눈밭에 굴러도 죽지는 않겠다. 내가 지금 복장들을 보아하니, 대단해. 근데 진짜 많아졌다. 그죠? 이제 1단계로 떨어져서 뭐 그런가 봐요. 진짜 식상한 말을 한번 하면,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한 달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속도가, 이게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속도가 나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여행 같은 거 다니잖아요. 여행 같은 거 다니면 절반이 지나면 진짜 빨리 갑니다. 절반까지는 좀 늦게 가고, 아니 좀 긴 여행. 그래서 뭐 한 일주일짜리 이런 거 가면 한 3일은 늦게 가고, 안 그러면 한 열흘짜리 가면 한 5일은 늦게 가고, 그 뒤부터는 막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해가 가.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빠를까 싶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좀 있으면 까만 옷 입은 사람이 가이드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약간 빡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빡빡으로 나오면 지장보살. 까만 옷 입고 관 쓰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참. 예전에는 그래서 죽음을 약간 이렇게 예비해서 공덕을 닦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후기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봉은사에서 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판전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 연비하면서 참여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연비하면서. 그래서 낮에는 팔뚝 지지고 참회하고 지지고 참회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 살던 분이거든요. 추사가 말년에 과천에. 그래서 봉은사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글씨 써달라 하니까 글씨를 써주고, 그게 이제 병중에 과천 사는 사람이 3일 전에 쓰고 이제 사요나라 한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렇게 자신을 정리하고 이렇게 공덕을 쌓고 회양하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문화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는 젊었을 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맨 마지막에라도 자신을 되뇌이면서 혹시 뭐 잘못된 게 없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면 젊었을 때 조금 놀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불끈 들어요. 근데 보살님 거기 앉아 계시면 나중에 두드려 맞아요. 모르는구나. 옆으로 가야 되는데 어간에 앉으면 아니 보살님은 괜찮아. 거기 괜찮아.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아니 거기는 괜찮아. 이 배추벌레 보살님만 걸리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거 가르쳐 드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비워 놓잖아요. 중간에 비워 놓는 거를 신도라고도 하고 신이 다니는 길
이렇게 해서 어도라고도 하고, 그거는, 메인? 최고로, 중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을 피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종묘 제사 때도 임금도 가운데 길로 못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어간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간하고 칸하고 혹시 구분할 줄 아세요? 간이라고 할 때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칸이라고 쓸 때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2차원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에 있으면 신들이 다니면서 발로 찬대. 아니 그냥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복해져요. 박복해져. 마일리지가 급격하게 감퇴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저는 가운데에 서 있느냐? 이런 경우는 대리할 때. 제가 개인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대리할 때. 그래서 대리할 때는 삼배를 받고, 대리할 때는 가운데를 서고, 그냥 개인 자격일 때는 서로 맞절을 해서 일배를 하고, 이게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통 문화의 그냥 약간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잘 안 가르쳐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제가 늘상 여러분들을 뵈면 제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배우셨죠? 여자라 그런가? 여자는 안 가르쳐 주나? 그죠? 젊은 척 하지 마! 아니,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배웠었는데, 그리고, 인생이 진짜 절반이 넘어가면, 뭐 60부터 청춘이라는 운동 다 헛소리고, 비탈길에 비탈길. 마치 비료푸대를 타고 눈 쌓인 곳을 내려가듯이, 비유 멋있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비유예요. 여러분들 비료푸대 좀 한번 타봤잖아요? 그런 거 안 타보셨어요? 진짜 막 겁나 빨리 내려가요. 비료푸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출가해봤던 거 아세요? 그거 기억나세요? 절에서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출가를 한 번씩 해보셨었어요? 기억 못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면 거의 여기서 100%일 겁니다. 여기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50, 200? 뭐 이 정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거의 100% 나올 겁니다. 전부 출가 경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기한 일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원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절도사, 지방 장관이었는데, 수나라가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아버지 뒤집읍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처리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뒤집고, 그 큰형이 이제 나중에 태자가 돼요. 태자가 이건성이라는 분이 됐는데, 이 양반은 태자가 들어올 때, 자기 큰형 이건성이 들어올 때 북쪽문에서, 왕궁의 북쪽문에 직접 매복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뭐 사람 시켜서도 아니에요. 사람 시켜서 아닙니다. 정몽주 이방원이 척살할 때는 사실 사람을 보냈고, 정도전 죽일 때는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형을 죽일 때 직접 당기는 거는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당고종 이치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당나라 3대 황제인데, 이 양반이 태종의 9번째 아들이에요. 9번째 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당태종 말에 불교계에 대단한 영웅이 나옵니다. 그게 서유기의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인도 갔다 와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 아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회를 한번 잘 만들어 봐.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런 얘기 하면 너무 기니까 현장 스님이 인도 갔다 와가지고 진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당태종 이세민이 도교를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자기 집안이 이씨, 저번에 제가 이씨 얘기했었는데 이씨가 오얏이 뭐라 했죠? 이씨 없어요? 오얏이 자두예요, 자두. 요즘은 자두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오얏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속담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갓끈 이렇게 매고 있으면 하나 따먹었나 이럴까봐 그게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씨의 시조를 노자로 봤기 때문에 전에 잠깐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가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도교를 숭상을 했었어요. 그거를 도선불후라고 합니다. 도사들이 앞에 있고 불교는 뒤에. 그래서 도사들이 앞에 있고 도선, 불후, 불교는 뒤에, 스님들은 뒤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분이 현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이 죽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내가 스님을 일찍 만나서 불교를 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제 불교 시대가 시작됐다. 당나라에 이제 불교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완전히 이제 순서가 기울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당고종 이치, 자기 아들, 9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기가 막힌,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좋아한 물건이 있어. 골동품 중에서. 그게 왕이지 글씨예요. 왕이지의 난정서라는 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천하를 물려줬는데 하나만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말씀하십시오. 이러니까 왕이지의 난정서를 무덤에 묻어달라.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굴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무덤을 도굴해 주세요. 아니, 당나라가 뭐 영원히 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에 그게 들었다 카더라. 이제 그 말이 널리 나가게 되면 왕이지 진적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천하제일 행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가 막혀요. 그 난정서. 제가 생각해서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여기는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글씨 보면 진짜 글씨 그지같이 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런 식으로 술 먹고 저런 식으로 글을 쓰나? 이런 식으로 잘 쓴 글씨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글씨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이렇게 쓴 글씨 같은데 그거를 천하제일 행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묻어드리고 결국 당고종 이치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부러 좀 고르는 것 같아. 무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조금 이렇게 공부적이고 그 다음에 좀 착실한 사람. 9번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왕위 계승에서 조금 먼 사람인데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당고종 이치가 굉장히 착하고 사람도 어지러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잘 못 움직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통풍 아닌가 싶어요. 심한 통풍. 통풍 아세요? 그 뭐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관절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엄청 아프다던데?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혹시 이 정도 인원이면 그걸 알아보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아는 스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목발을 짚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랬더니 그게 도져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밖에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어서 회의 때문에 나왔는데 목발을 짚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엄청 아픈갑다. 왜냐하면 언간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가오가 있기 때문에 아픈 척 잘 안 하거든요. 방에 가서 울지. 그런데 목발 짚고 당기고 그래서 야 저게 굉장히 아픈가 보다. 근데 당 고종 이치가 진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나라 송나라 이런 때 보면 황제 이름 다 한 글자예요. 조선도 한 글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당고종 이치가 그래서 제대로 이 나라를 건사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마누라가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마누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측천무예요. 측천무하고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 첩으로 원래 들어갔었잖아. 근데 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번호표 뽑았다가 번호표 늦게 뽑아가지고 한번 만나도 못하고 영감이 죽어버렸어요. 환장하지. 그렇게 해서 황제의 첩은 원래 황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민가로 내려보내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다가 전체를 수용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양육하고 그 다음에 황실에는 왜 못 살게 할까? 그냥 황실에 살게 하면 되잖아? 왜 절에다가 전부 비구니 스님을 만들어 버릴까? 그냥 황실에 살게 하면 되잖아. 내첩 받아야지, 내첩. 방 빼야 될 거 아니오. 방을 다 차고 있으면 내첩은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첩은 방을 빼줘야지. 이해가 돼? 계약 만료됐으면 방 빼! 싹 이렇게 해서 절에다가 완전히 특수산 사찰을 만들어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정업사라고 하거든요. 깨끗한 업을 닦는다. 그래서 선왕의 명복을 빌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당고종 이치가 이제 제 지내러 갔다가 눈이 맞아서 그게 참 희한하지. 보통 밀면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도 어떻게 뭐 굉장히 이렇게 뛰어났는가 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여자가 측천무가 뭐 워낙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황제가 되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프니까 그걸 이제 대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업무들을 처리하다가 권력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극궁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당나라의 황궁이었는데 태극궁이 좀 습해요. 그래서 습하니까 이게 더 발작을 하는가 봐. 몸이 더 아파. 그래서 대명궁으로 옮기거든요. 지금 대명궁 유적지가 중국 서안에 있는데 그 유적지만 갖고도 그러니까 터만 있어요. 터만. 개성의 뭐 만월대처럼 고려 왕궁 유적지가 만월대거든요. 만월대처럼 터만 있는데 터만 있는 걸 가지고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고 해도 참 몸이 아프니 황제라도 이게 참 깝깝한 거예요. 전에 그 CJ 그룹 회장님 그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후덕하게 생겼는데 아픈 척을 하는데 그분은 진짜 병색이 완연하더만. 그래서 야 이거 재벌도 저렇게 골로 가면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프면 그분이 지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뭐 발도 문제고 뭐 저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천하를 다하도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가져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건강은 좀 됐고 좀 다른 걸 좀 잃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철야 기도로 온 거잖아요. 건강하고 마일리지하고 바꾸려고, 그치? 건강이 좋으면 집에서 그냥 보양하고 있어야지 뭐 한다고 이렇게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황제인데도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양반이 제일 걱정한 게 자식에게 내려갈까 봐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가족력이지. 이제 내려가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너무너무 걱정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당시 최고 스님이 현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애가 또 아들이 생기나,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보면 그 자언전 얘기에 보면 임신을 했는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그때 현장 스님이 그때
주작이 나옵니다. 주작이. 주작 아세요? 여러분 주작 아세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할 때 그 주작? 주작이 당나라 황궁에 나와요. 주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공작같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꼬리 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먹만한 빨간 참새예요. 그게 주작이에요. 빨간 참새라는 뜻이에요. 주작이. 요즘은 이제 주작이라는 표현을 조작한다 이런 걸 주작이라고 애들이 자꾸 쓰는데 그 이제 인터넷에 금지어 걸려가지고 쓰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참새인데 참새 몸에 참새 깝닥에 뺑기를 빨간 뺑기를 칠했다 이러면 주작이에요. 그게 그런 게 주작이야. 그렇게 해서 주작이 딱 나타난 걸 현장 스님이 보고 저게 아들이다. 딱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빨간 참새 나왔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중국 역사책에 보면 몇 번 나와. 공자가어나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몇 번 나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봉황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게 주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기가 뭉쳤다는 거거든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양기가 뭉쳐서 혹시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그림 보여주던데 매화하고 참새하고 있는 매화 참새 그림? 그런 그림 몰라요? 그런 그림 몰라요? 사군자 그림에서 매화 그림에서 참새가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참새가 장자에 보면 조개가 바닷속에서 500년이 되면 참새가 된대.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새가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뜻이에요. 양기가 바닷속에 있다가 양기가 꽉 차면 나와서 새가 되는 거야. 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새 중에서도 그게 양기가 너무 지성하니까 빨간색이 되는 거야. 애가 빨간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의 정수, 양기의 정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방 주작이에요. 남쪽의 주작, 더운 쪽의 주작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주작을 딱 보고 아들이다. 그걸 맞춰요. 그래갖고 아들을 딱 나니까 그게 이제 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7번째 아들인데 딱 아들을 낳고 나서 얘가 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좀 안 내려갔으면 이게 이제 엄청난 고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황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엄청난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럼 좋지. 그럼 좋긴 한데 그건 그거고 일단 없을 때는 많은 게 좋은 거고 많은 상황에서는 몸 아프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게 내 자식의 몸이 아프면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방을 좀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 비방을 가르쳐줍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애기 신생아 걔를 머리를 밀고 절에다가 보내요. 이게 출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법명이 불광왕이에요. 붓다의 빛, 부처님의 광위 이렇게 해서 그게 팔자 안 좋은 사람들을 절에서 이렇게 수계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그런 문화 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기운에서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나무도 그런 나무 있잖아요. 원래 그냥 뿌리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젖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젖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병에 강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젖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좋은 기운, 부처님에서 내려오는 좋은 기운을 젖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법명을 받고 임시로 출가했다가 절에 사는 게 아니고 그때 잠깐 출가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행동을 뭘 하냐면 이렇게 불상 모시는 거 가지고 해요. 불상 모시는 걸 가지고 해. 근데 원래는 수계를 하고 이제 절에서 하루라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삭발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린애를 삭발시키는 문화가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7번째 애면 아무래도 왕위 계승 서열에서 좀 떨어져요. 뭐 그렇겠죠. 그냥 생각해 보면 앞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중종으로 이제 나중에 4대 황제로 올라갑니다. 당나라의 4대 황제로. 그리고 이게 이제 병도 없고 사람이 병도 없고 너무 잘 풀리는 거야. 이게 이제 주변에 쫙 소문이 나는 거죠.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또 다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황제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리고 황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황제가 됐대. 야, 이거 따라 할 만하지 않아? 그래서 동아시아에 지금까지 남은 풍습이 어린애를 삭발시키는 풍습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씩 아마 밀어봤을걸?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불교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시대가 끝나고 유교가 되면서 그 뜻은 잘 모르고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렇게 애를 깎아요? 라고 얘기하면 숱이 많아지려고, 머리숱 많아지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 나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저게 뭔가 사연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깎으면 요 잘린 면에서 약간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라면 뽑히는 거지, 계속 바뀌는 거지, 이게 이렇게 계속 점점점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굵어지면 지금 여러분 머리카락이 연필 같아져야 돼?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진짜라니까. 생각을 해봐. 수염이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수염이 막 이따시만 하다. 이런 수염이 나온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네 머리 깎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문화거든요. 왜냐면 애가 가만히 안 있어요. 머리 깎으러 한번 가보셨어요? 애 데리고? 애가 차지러집니다. 특히 뭐 바리깡 같은 거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전동으로 찡 해갖고 이렇게 머리 깎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남자 진짜 막 발악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 막 죽이는 줄 알고 막 진짜 막 죽는다고 막 지랄을 해요. 내 아는 선생이 그 미술하는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혹시 사람 머리카락으로도 붓 만드는 거 아세요? 붓 몰라? 붓? 뺑기 붓.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동양화하는 사람인데, 사람 머리로 붓을 만들면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머리는 소용이 없고, 붓은 끝이 이렇게 빼쪽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 처음 난 머리. 처음 난 머리는 끝이 뾰족해. 여러분들은 다 잘랐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는 자세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끝이 다 잘려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난 머리는 빼쪽하대. 그래서 그 처음 난 머리로 만들어야 부드럽고, 끝이 빼쪽해서 이렇게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붓으로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게 비싸대. 왜? 인생에 딱 한타잖아, 한타. 이거 신인상하고 똑같아.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잖아, 이거. 아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살려니까 너무 비싸서, 자기 아들을 밀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딱 길렀다는 거예요. 저놈을 애를 나놓고 딱 길러가지고, 이렇게 잘 잘라서 내가 붓을 하나 매리라.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자식이 자지러져가지고 털이 온 산지사방으로 다 털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하나 더 날 수도 없고, 이거 붓 때문에 하나를 더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은 바리깡이나 이런 걸로 밀면 그나마 덜 위험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움푹돌푹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뭐 숨골 뭐 이래가지고 이게 들려물 없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애 두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걸 뭐 엎어재워야 두상이 이쁘다. 우리는 뭐 계속 뒤집어 재워가지고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두상이 좀 이뻐요. 근데 두상이 이뻐서 뭐 하려고 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출가하려나? 출가하면 두상이 이뻐야 돼. 이게 깎았을 때 좀 화난 사람이 있고, 깎았을 때 좀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뭘로 머리 깎는지 아세요? 칼로 깎아요. 칼로 깎아요. 이발소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긴 칼이 있습니다. 긴 칼. 그거를 가죽 같은 데다 샥샥샥 해갖고 면도 이렇게 착착착착 해주는 그런 칼이 있거든요. 그걸로 삭발합니다. 실제로 절에서 삭도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머리도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어린애를 그걸로 깎다가 애가 이렇게 한번 하면요. 왜? 쓸데없는 걸 그렇게 잘 상상해? 그럼 진짜 위험하다니까? 딱 봐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위험한 문화가 남아있지? 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게 현대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아. 이게 두꺼워진다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어차피 계속 빠지는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생각. 또 한 가지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조선시대 때는 전부 그 삭도입니다. 삭도.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그런데 왜 우리 전통에 그렇게 위험한 게 남아있을까? 라고 해서 찾아보니, 자은전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광왕 기현이 머리를 깎아서 1개월 만에, 생후 1개월 만에 출가를 해서 현장 스님 밑으로 들어가서 출가를 했다가 다시 집으로 갔더니 병도 없고, 그러니까 유전적 질병도 차단이 됐고, 그리고 결국 황제가 됐다. 그게 대대적으로 이제 유행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깎아봤다니까. 기억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세대면, 지금 세대에는 안 깎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안 깎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에는 다 깎았습니다. 여자든 뭐든 그냥 다 할딱 깎어. 어른들 표현에 의하면 할딱 깎아요. 그게 어른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니까, 옛날 할머니들. 그래서 그 시절이 참 다르지.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 예전에는 또 이거 깎았지, 또 내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야. 내밀고 사진 찍어. 그죠? 지금은 그게, 야,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근데 예전에는 그 내밀고 찍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주병진이 빤스 회사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보디가드라고, 이 속옷,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 왜 하필 속옷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빤스를 하도 잘 안 빨아 입고 이렇게 돌려 입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 진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전 고무줄은 또 굉장히 세서 벗어도 고무줄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노란 고무줄 나왔을 때만 해도 혁명이라 그랬어.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고무줄이 있나? 그 검은 고무줄은 이렇게 당겨놓으면 여기에 자국이 생겨요. 그죠? 검은 고무줄 몰라? 여러분들은 거의 끈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묶던 시절. 검은 고무줄은 그나마 양반이고, 여러분들 옷비에 이렇게 해갖고 검은 고무줄 메고 이랬었잖아. 그죠? 이렇게 찍찍찍찍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생각나지. 그런 거 까먹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두꺼운 요즘은 고무줄을 쓰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었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보디가드 그 한참 선전할 때 주병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신문 주병진 광고가 그때 대박이 난 광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전면으로 해서 나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냈다가 그때 보여준 게 이제 자기 100일 사진이었잖아요. 아니 뭐 그랬었어요, 실제로. 기억나세요?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게 그 정도도 안 나면 이제는 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출가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부처님을 잘 이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공덕이 나에게 흐르게 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 제가 사는 절 말고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놓습니다. 돈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저랑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아예 이렇게 딱 어디를 갈 때 이렇게 신권을 딱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인 것 같아요. 근데 추석하고 설 때만 조금만 신경 쓰면 신권을 모아놓으면 돼. 조금 모아놓으면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뒤로 그나마 팔자가 좀 폈어요. 스님들이 팔자가 내가 보기에는 잘 안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만 받아 먹어가지고 절복만 있어요. 돈복은 없고. 근데 이게 다른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마일리지가 달라요. 공부 마일리지가 있고 물질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으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사 마일리지 아무리 많아도요, 마트 가서 물건 못 삽니다. 그래서 마트용 마일리지가 있고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공부하고 돈하고 어느 마일리지가 더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해라고.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혜예요. 지혜가 수승하고 복이 없으면 팍복해서 슬프게 죽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개고생하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잘 쌓을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다 그렇게 출가를 했었던, 그런데 문제는 그냥 집에서 그게 야매로 깎았잖아. 그죠? 야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B급도 아니고 C급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초심을, 내가 절과 인연이 있는 이러한 초심을 잘 길러서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절이 굉장히 특이한 절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이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유일한 터가 명당이다라고 나온다고. 그 명당인데를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너무 무성의하면 안 돼. 복 받으려고 하는 거는 어디가 터진다, 이걸 딱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제가 그걸 또 다 조사했잖아. 어딘지. 그래서 그게 삼국유사를 통틀어서 터 자체가 명당인 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게 오류성중조에 나옵니다. 오류성중. 대산 오류성중조에 이 터가 최고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말고 절터가 참 좋아요, 신령한 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불시대 칠처가람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가섭 부처님 때 절터였었던 그런 신령한 곳이 있대. 그게 경주에 7군데가 있고 울산에 1군데가 있어요. 경주에 7군데. 그게 어디냐면 천경림 흥륜사. 첫째가 천경림 흥륜사. 두 번째가 영흥사. 영흥사. 아니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또 설명을 또 잘 해드릴 거예요. 뭐 괜히 갑자기 막 적는 척 하지 마셔요. 그 다음에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이러면 4개. 그 다음에 영묘사. 영묘사라고 있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5개. 그 다음에 사천왕사, 담엄사. 이렇게 7군데예요. 그리고 울산에 영축사. 이 사연들이 다 있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천경림 흥륜사라는 건 어디냐면 지금 경주 공고짜리예요. 경주에 가면 경주 공고짜리인데 거기가 하늘이 신들이 거울처럼 비치는 땅이야. 불교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코살라국의 사위성의 천부라한 터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땅이에요. 하늘과 이렇게 포탈이 있어. 하늘과 이렇게 딱 직통으로 열리는 터가 있어. 그게 청경림 흑륜사예요. 청경림 흑륜사. 그 자리가 있고, 그게 이제 2차 돈이 머리 떨어져서 처음으로 절지었다는, 법흥왕 때 처음으로 절지었다는 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시죠? 2차 돈 이씨 아닙니다. 박씨입니다. 박염촉입니다. 그게 신라시대 때 방언으로 그냥 2차 돈인 거예요. 그리고 박씨입니다. 박씨. 박씨. 그래서 그 2차 돈이 탁 처음으로 절을 짓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사건 터져가지고 머리를 탁 이렇게 타니까 2차 돈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 목이 떨어지면 이적이 있을 것이다. 신통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탁 쳤더니 흰 피가 쫙 오르고 그 머리가 미사일처럼 쫙 날아가서 금강산에 떨어졌다. 이 금강산 아닙니다. 저 고성의 금강산 아닙니다. 경주 금강산이 있습니다. 경주 오악이 있어요.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 금강산, 중앙에 랑산. 이렇게 해서 오악이 있어요. 그 머리가 떨어진 데가 자추사고 그게 백률사 자리입니다. 지금 백률사. 그게 2차 돈 추모 사찰이에요. 백률사 아세요? 경주에 3대 관음도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백률사. 거기 물이 좋아. 거기 물이 좋아. 그래서 물 와인샷하고 그 관음기도를 하는데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이런 족보를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이게 팔자가 잘 안 핍니다. 좋은 터를 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다 쪼고 있잖아. 머릿속에 그냥 막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처님한테 내가 요번에 2,000원 났다. 저 부처님은 3,000원이다. 내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다. 얼마 났다. 이렇게. 그래서 잘 터지는 데는 10,000원 넣고. 옛날에 점계스님 말에 의하면 그 되게 재밌거든. 뭐 돈 넣고 돈 먹게. 하나를 보시하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이거 뭐 야바우도 아니고 되게 재밌어. 그런데 그래서 복전함이에요. 복전이 뭐냐면 저기다가 돈을 넣으면 마치 밭과 같이 곡물이 크게 몇십 배로 뻥튀기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이에요. 근데 저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불전이라고 이러는데 불전하고 다릅니다. 복전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라시대 때는 스님들도 복전이라고 그랬었어요. 스님들도 복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다 하고 그 법흥왕이 처음으로 지은 첫 절 거기가 청경림 흑륜사. 신들이 거울처럼 쫙 비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구니 사찰. 법흥왕이 나중에 왕위를 양위하고 진흥왕에게 양위하고 진흥왕이 조카거든요. 양위하고 출가합니다. 진흥왕도 나중에 출가하거든요. 그래서 법은 법공이다. 이렇게 출가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아까 추사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자기 저승복 닦는 거죠. 그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일본에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강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할 만큼 다 누리고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 아들이나 이제 직계한테 넘겨주고 물러나가지고 자기는 자기 이제 정리하는 거지. 인생 정리하는 거지. 그거 멋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해서 법흥왕이 출가하니까 법흥왕 마누라가 혼자 왕궁에 살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비구니 사찰을 만들어요. 그게 영흥사. 그게 영흥사. 두 번째 절, 영흥사.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용궁의 남쪽 황룡사. 황룡사는 아시잖아요. 뭐 진흥왕이 절을 지으려고, 그 왕궁을 지으려고 했다가 용이 탁 튀나가지고, 황룡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줬어요? 그 용 아버지도 내가 안다고? 그 용 아버지도 내가 알아. 그 용 아버지가 중국 오대산 태화지에 산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태화지 용 보러 갔다니까, 중국에. 아니, 그렇게 나와요, 기록에. 그게 태화지 용의 아들이다. 태화지 용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데 아니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추적합니다. 그리고 용궁의 북쪽에 분황사. 진짜 재밌는 거는 용궁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궁 못 가봤지? 내가 용궁 어딘지 알아. 내가 용궁 어딘지 알아. 용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지리적인 거점이 되고 있다니까? 용궁의 남쪽에 황룡사. 그러니까 황룡사보다도 용궁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용궁이 뭐 하는 데냐면 예전에 그런 데는 다 똑같아요. 인신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 넣어서 제사 지내는데. 심청전도 그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게 인신공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니까 사람을 넣어버리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뭐 이렇게 희생물로 그렇게 넣으면 이제 사람이 가장 그나마 영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족해서 이렇게 봐준다. 이런 게 그 스토리가 깔려 있는 게 심청전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죽여서 넣는데 그때 또 생으로 넣는 바람에 심청이가 올라왔잖아. 죽여서 넣었으면 장화홍련전입니다. 심청전이 갑자기 장화홍련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굴이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용왕도 딱 보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칙천무도 이게 뛰어나니까 원래 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는 죽부인도 같이 쓰지 않는다. 부자간에는 죽부인도 같이 쓰지 않는다. 이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죽부인도 같이 쓰지 않는다. 죽부인 뭔지 알죠?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싼 에어컨. 뭔지 알잖아, 그죠? 죽부인 이렇게 죽부인 같이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런 거 들어본 분들 다 이제 공덕을 많이 닦으세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자식 공덕도 중요하지만 내 공덕을 닦아야 될 나이에요. 그런 거 이제 아시면. 그렇게 해서 심청도 이게 딱 되니까 용왕이 이러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이쁘지는 않았다는 거. 심청이 그렇게 안 이쁜지는 어떻게 알까 내가. 진짜 이뻤으면 같이 살았겠지. 보내주잖아. 용왕 취향은 아니었던 거지. 이건 내 취향 아니야. 그래서 다시 보내주잖아. 그때 나오는 그 이미지를 보면 연꽃에 실어서 딱 보내주잖아. 그래서 연꽃이 재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면 여러분 연꽃에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 극락 가시기 전에 살 빼야 돼. 안 그러면 연꽃 가라앉습니다. 연꽃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연꽃에 이렇게 무게가 좀 오바되면 삑 소리 나고 그래서. 반야용선 타면 돼요. 연꽃 가라앉아. 아니 반야용선은 가는데 가는 용이고 그건 크루즈선이거든. 그래서 이게 갈 때 쓰는 거고 거기는 연꽃에서 태어나는 거야. 심청이 같이. 근데 심청이 같이 태어났는데 연꽃이 신모래. 개방시지. 그래서 살 빼야 돼. 극락 가려면 살을 빼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극락에 그 국품연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꽃이 재생의 상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이집트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연꽃에 왜 그런 이미지가 붙냐면 연꽃 아세요? 연꽃 이렇게 한번 봤어? 자세히 봤어? 좀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뻘로 보는 거 말고. 뻘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고 사진 한번 찍어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말고 2년 전년 잡년 100년 뭐 이런 개그 하는 거 말고 꼭 그런 데 가서 그런 개그 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오래된 사람들. 아유 전년 봐라 2년 봐라 이러면서 그런 개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삼류 개그, 아재 개그도 아니고 저기 뭐 조총련식 개그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그 연꽃이 자세히 보시면 밤에는 오물고 아침 되면 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연차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원래는 그런 속성을 잡는 거고 나중에는 거기다 막 묶어가지고 그죠? 애 못 벌어지게. 그러면 애가 막 이렇게 낮에 돼서 벌어질라고 하면 아이씨 막 묶어놨네. 입을 막 꼬매버렸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겠지. 그래 막 도끼를 뿜어내면 우리는 또 그 향기롭다 이러면서 마시잖아. 녹차에 연향이 스며네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용궁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다 인신공이 하던 그러니까 예전 문화예요. 예전 문화. 그렇게 해서 그런 데가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그 동네가 늪지고 실제로 아마 발굴하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내 용궁 자리도 알아, 진짜. 그 동네 용 겁나 많거든. 그 동네 용 겁나 많거든. 그래서 그래서 거기 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황룡사 지을 때. 그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경주를 가게 되면 내가 용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용궁. 하지만 바빠. 나는 바빠. 그 용궁 아는 사람만 안다. 그냥 보면 거기가 그냥 꽃밭이에요. 꽃밭. 땅을 뚫어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용궁의 남쪽에 황룡사고 용궁의 북쪽에 분황사예요.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시대 때 가장 오래된 석탑, 저기 누구야, 선덕여왕이 창건했다.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선덕왕 직위삼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덕왕이 미리 안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선덕여왕 이런 얘기 잘 못 알아들었을 거고 그게 무슨 뭐 중국에서 당태종 이세민이 모란꽃을 탁 보냈더니 그 그림만 딱 보고 씨하고 이걸 딱 보냈잖아. 그랬더니 향기가 없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들어봤죠? 요즘 애들한테 물어봐.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물어봐. 너 그 얘기 아냐?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이게 다 이게 연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잘 알고 이러면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이게 제가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 길 못 찾을까봐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거기 깃발맨이 있거든요. 깃발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로왕보살이거든. 일로왕보살. 일로왕보살이 일로와 이라고 가이드의 시조인데 깃발 들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나와요. 일로왕보살인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길 못 찾고 이러면 외국 갔을 때 제가 그 얘기 안 해줬나? 외국 갔을 때 가이드들이 길 잊어버리면 딱 하는 얘기가 있어. 찾으러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찾는다. 가이드가 딱 그렇게 얘기한다고. 손님들은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찾는다. 자꾸 움직이면 이게 서로 찾다 보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동선을 내가 아니까 내가 찾는다. 그리고 아리랑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좀 쪽팔린데 이제 한국 사람 빨리 찾으려면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패키지 여행을 가면 언제나 그 얘기를 해. 가이드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좀 기다려. 나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길 안다. 내가 진짜 사후세계랑 관련된 거를 잘 거의 내비 수준입니다. 내비 수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가서 핸드폰을 해서 티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내 주거든 깃발을 하나 넣어줘. 깃발 하나.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 얘기는 들어오셨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오랑꽃 얘기, 그게 이제 설들이 분분한데 저도 그거 갖고 논문을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썼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선덕여왕이 비단 연종의 난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단초예요. 당나라 황제가 왕을 흔들어버립니다. 여왕을 흔들어버립니다. 선덕여왕한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스포 갈문왕이라고 기록에 보면 나와요. 갈문왕은 뭐냐면 왕의 피를 가지지 않았는데 왕이 된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왕 남편. 여왕 남편을 추궁해서 왕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당시 없었는가 봐. 그렇게 해서 당세종 이세민이 워낙 또 싸가지가 없거든요. 아이 형도 직접 매복해서 활을 쏘는 놈인데 얼마나 이렇게 좋게 말하면 영웅 같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안하무인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고구려 정벌하러 왔다가 눈깔 빠졌잖아요. 단체호의 조선상부사 이런 데 보면 나와. 눈깔 맞아. 화살 맞아. 그때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이게 이 뒤에가 하이가 없는 거 아시죠? 이 눈깔 뒤쪽에 없는 거 아시죠? 몰라요? 모르면 이렇게 빼서 한번 보고 계시도 이게 보호돼야 될 건데 보통은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하이바 썼잖아요. 그죠? 헬멧 다 있잖아요. 근데 이쪽 뒤에는 없다니까? 이 뒤에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당세종이 고구려 정벌하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봉화하는데 그게 아마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봐요.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당세종이 아무리 좀 자기보다 낮은 나라라도 그건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약간 자유롭게 살았는가 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신라시대 때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유목문화는 훨씬 자유롭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훨씬 여러분 세대에 비하면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잖아. 그죠? 예전에는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손목만 잡아도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이랬었잖아. 그렇지 않아? 사주단자만 서로 부모님끼리 가도가 결혼하고 이런 세대잖아. 근데 지금은 그 딸내미들 진짜 대단한 애들 있죠. 그냥 착착착 정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한다. 옛날에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정리하는 건 봤어도 여자애들이 저렇게까지 잘 정리할까 이러는데 진짜 여자애들 잘 정리하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몸에 밴 평소 이렇게 집에서부터 잘 정리를 하는가 봐. 남자애들이 막 울고불고 하고 이러는데도 한 칸에 진짜 보내가지고 다 끝내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징계하지. 징계하지. 그만큼 시절이 바뀐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유목문화가 원래 이런 게 좀 잘 좋아요.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 들어온 유목문화들이 그런 걸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고 농경문화는 원래 그냥 여자들이 완전히 나 죽었어 하면서 사는 게 농경문화예요. 그래서 꼭 전통이 꼭 좋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여자도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신라나 이런 거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살았어.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 봤을 때. 당태종이 중국은 이제 여자가 그런 거 별로 대단하게 안 보고 돼. 굉장히 낮게 보고 돼. 그래서 이제 놀리는 거지. 너는 여자가 아니야. 모란의 향기가 없어가 너는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선덕여왕 입장에서 짜증인 거. 나지. 선덕여왕이 젊은 여자 아닙니다. 진평왕이 워낙 그 아버지인 진평왕이 재위기간이 박혁거세 전설적인 인물이 박혁거세 다음으로 한 50몇 년을 해요. 재위가. 그래서 선덕여왕 올라갔을 때부터 할매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할매. 한 13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13년인가 16년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여자는 그게 아닌가 봐. 넌 여자가 아니야. 이런 게 아무리 할매라도 그건 아닌가 봐.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가 봐. 여러분도 그래요? 아무리 할매라도 이쁘다 해야 좋은가? 넌 여자가 아니야. 이랬더니 아무튼 이 뚜껑이 날아갔어요. 근데 당태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라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야 신라가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이제 상통이 되기 직전 보면 고구려, 백제, 외가 한 팀입니다. 이게 세로. 그리고 신라하고 당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걸 십자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 동아시아의 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가로 한 팀, 세로 한 팀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갖다 봤거든. 그때 이제 신라가 이기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라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당이 너무 세서 쟤네가 다 뭉쳐도 당한테 안 돼. 당이 떡대가 크잖아. 덩치가 되나? 일본이 저렇게 빨빨거리고 잘하는 것 같아도 미국한테 한 방에 안 되잖아요, 저게. 예. 독일이 유럽의 맹주잖아요, 실제로 지금 맹주잖아. 독일하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많이 컸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하고 프랑스를 합쳐도 일본에 안 됩니다. 전체 GDP가 일본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도 강력한 나라고 유럽 맹주는 당연히 독일이에요. 프랑스, 영국은 전통적인 거고 신동로마 제국의 독일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 독일판이고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을 1985년에 미국이 한 방에 보냈잖아. 아세요? 그 사건? 프라자 합의. 환율 절상. 환율을 막 올려가지고 두 나라를 완전히 몰아보냈잖아. 그것 때문에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러면서 개결거리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이 합쳐도 미국한테 안 되는 건 떡대 차이가 워낙 큽니다. 얘는 헤비급인데, 예, 일본이나 독일은 라이트 플라이트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라가 이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이 사건을 당하니까 선덕여왕이 신하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분 속에서 지은 전 그게 분황사. 그 분황사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요? 7군데를 차례차례 하고 있잖아. 몰랐지? 하고 있었어. 지금 간다 가. 어디까지 가려고? 월정사 오려고. 한 바퀴 돌고 있다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어. 그렇게 해서 왜 분황사냐면 그게 향기로운 풀 이름 분자예요. 나눌 분자에다가 위에 풀초자가 있어. 향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네, 향기롭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황자, 황제. 거기서 황제는 당나라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덕여왕을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향기가 있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런 식의 추정들을 학자들이 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런 걸까. 왜냐하면 분황이라는 이름이 너무 일반 사찰에 쓰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저희 이름들은 대부분 경전에 나오거나 큰 스님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씁니다. 이 월정사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뭐 마음이 아름다운 뭐 말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한문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게 정말 회남자라든지 안 그러면 저 사회경 같은 걸 좀 알면 이게 보여요. 근데 불교 경전만 본 사람은 이걸 몰라요. 절대 이거 해석 못합니다. 월정 이런 거 해석 못합니다. 내가 나중에 왜 월정산지를 가르쳐줘. 그것도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 들으면 엄청 대단한 얘기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이 분황사 지금 3층 석탑만 남았지만 이게 9층으로 추정하거든요. 그 체감 비율로 제가 문화 전문가잖아. 아세요? 네. 내가 문화 전문가. 내가 문화 전문가. 근데 그거를 9층으로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탑을 이렇게 해체 보수할 때 1972년인가 사리가 나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바늘, 가위 이렇게 나왔어. 탑 안에서는 보통 그런 게 안 나와요. 여성용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구가 딱 맞지. 진짜 선덕여왕이 뭔가를 발언해가지고 자기가 창피한 것도 좀 맞고 그 다음에 왕실 안에 대신들 앞에서 가오가 무너졌잖아. 당나라 황제가 야 너는 여자도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웃지는 않겠지만 뒤에서 크크거렸겠지.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할망구 이러면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의지에서 큰 탑을 만들고 9층 탑을 만들어서 뭔가를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권위를 바로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 물건을 넣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렇게 특수한 물건이 나오는 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저 회사에 광해군 또 다른 탑도 있고 몇 개 없어. 몇 개. 여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오대산도 그렇잖아요. 상원사에
세조가 문수보살이 때밀이 시조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육사람 스님 그런데 그 얘기 하지 말래. 그런 거 하지 말래. 근데 그 얘기 안 했어 나. 안 했는데 그 세조가 이렇게 등 밀고 몸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전설로만 있잖아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전설이에요. 이 동네 전설. 그런데 87년인가 지금 교부장 스님이 저 상원사 주재하실 때 그 은수동자나 아시죠? 왜 동자인지 알아? 걔가 왜 동자인지 알아? 머리가 이렇게 두 개의 상투, 쌍상투를 틀었잖아요. 이거를 예전에는 이런 거 가르쳐도 되는 거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 반지 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결혼하면 반지 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이제 반지 자체를 안 끼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남자가 반지 이렇게 빼놓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총각 행세를 한다는 거 그거 못 들어봤어요? 드라마 소재에 돌아오고 했었잖아. 너무 정색을 하고 앉아 있으면 오해받아요. 아무튼 그렇거든. 그래서 결혼했는지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이게 어머니에다가 이렇게 뻐꾸기를 날려서 불민이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문화가 다 있어요. 딱 눈에 봤을 때 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하는 문화들이 있다고. 그게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는 댕기 밑으로 닦는 거, 결혼하면 비녀. 그래서 머리를 올려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남자애는 이게 쌍상투, 이게 애들 머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을 총자에다가 뿔각자를 쓰거든. 뿔처럼, 소뿔처럼 땄다 이래가지고 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각. 총각. 그래서 제가 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거. 총각만 할 때 이거라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요.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쌍상투잖아. 쌍상투가 어린애고 결혼을 하면 외상투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딱 봤을 때만, 그러니까 반지를 이런 거 하고 이러면 가난한 사람 반지를 못 끼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식을 한 게 아니고 머리 헤어스타일로 딱 봐가지고 저기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댕긴지 머리를 올렸는지 상투가 2개인지 1개인지 장님이 신봉사만 아니면 알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수 동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숙해가지고 수염도 나고 그랬어. 그래서 호르몬 부작용으로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수염이 나. 그래 가서 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거기에 또 사연이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해줄게. 근데 애가 수염 난 사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있어. 근데 그런 우리가 전설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복장을 여니까 거기서 세조 옷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하고 연결되는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그 옷을 찾았다고. 그 옷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옷이냐? 그랬더니 세조가 창병이 생겨서 이제 아까 그 당고종 이치하고 비슷한 거지. 몸이 아프니까 뭐 황제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신미대사랑 친하거든요. 베프입니다. 베프. 세조하고 일촌간이에요. 일촌간. 일촌 잘 모르는구나. 싸이월드 일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뭐 맺어놨어. 그래서 내가 저거를 상원사가 지금 그 당시에 화제로 불났습니다. 전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처인데 내가 내 사비로라도 해서 저를 중건을 해서
임금님 병 낫도록 기도처를 삼겠습니다. 원차를 만들겠습니다. 이랬더니 세조가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옷을 벗어서 오이를 줍니다. 실록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옷을 딱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모연을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임금님 절 짓고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근데 옷을 딱 보여주면 왕조국가 시절에서 야, 그건 백지수표요. 진짜 백지수표. 우리 봤잖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미르재단 뭐 이런 거 금방 되잖아. 그런 거 나 모금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 나 그런 거 나 잘할 수 있는데. 완장차고 그건 그냥 이렇게 고지서만 쭉 돌리면 돈이 막 쫙 들어와요. 지금 세상도 그런데 왕조국가 시절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거쳤겠어. 그게 어첩에 다 나와요. 저 국보 473호인가 273호인가 그 국보 어첩에 그 이름들이 나온다고. 그래 돈 내고 사인하고.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거쳤는지를 요즘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한 2천억 거쳤대. 미르재단도 그때 한 500억 거쳤어. 한 2천억 거쳤대. 그래 어초를 만든 게 상원사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낙성식에 세조가 테이프 끈으로 오고 그랬잖아. 가위 들고. 야, 준비했냐? 이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특수한 물건이 나오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거야. 부처님 복장에다가 보통 경전이라든지 뭐 금은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색실 그다음에 뭐 오곡 이런 거는 다 넣어도 누가 그런 무슨 옷을 거기다 넣겠어. 어떤 미친놈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글로 들어간 사연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권선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낙성을 하는데 이 옷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임금님 건데 버릴 수도 없고 왕조국가 시절에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다 썼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넣은 거예요. 그걸 넣은 거예요. 그 이제 타임캡슐처럼 지금 남아가지고 갑자기 뚜껑이 열린 거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 감은사에 가보면 경주 기림사 옆에 감은사 아세요? 감은사? 감은사도 안 가봤어? 감은사지 삼층석탑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 보면 두 개의 탑이 있는데 어느 탑이 먼저 만들어지고 어느 탑이 늦게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사리장엄구를 안에 있는 사리장엄구를 딱 꺼내보면 한쪽에서는 숟가락이 나왔어. 쬐끄만 약숟가락 같은 게 하나 나왔어. 그게 늦게 만든 탑이에요. 그 숟가락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전에 저 금산사 주의 스님이 저한테 그런 거 숟가락 아니야 뭐 이러길래 내가 그거다 이랬더니 확실히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의 전문가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내가 그 숟가락을 내가 전문가라니까 그렇게 내가 앞에서 얘기했겠어? 아니, 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야. 전문가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야. 어른 스님을 잘 보셔야지. 숟가락이 어떤 숟가락이냐면, 그 사리를 모시잖아요? 사리를 모실 때 손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숟가락으로 약숟가락 같은 걸로 사리를 떠서 사리병에다 넣어요. 근데 두 군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탑이 두 개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이제 사리 이렇게 넣는데, 절대 같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한 군데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요즘같이 기술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넣고, 그 부처님 사리가 다 썼던 그 숟가락을 이게 애매한 거예요. 내가 집에 갖고 갈 수도 없고, 절에 모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마지막 그 탑에다가 같이 봉헌합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신심이 있었다니까. 부처님 사리가 단 걸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 화장하셨을 때도, 열반하시고 나서 화장하셨을 때도 부처님 사리를 펐었던 되박 같은 병이 있어요. 그 병 자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탑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8개로 사리를 나눠서 탑을 만들고, 병을 가지고 탑을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사리 거두고 나서도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재탑을 만들고, 그래서 10개의 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복 받으려면 일단 어디가 터지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성스러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명당을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에 이거 내가 명당 왜 얘기한다 그랬지? 월정사 얘기하려고. 지금 오고 있어. 어디서 오냐면 경주에서 오고 있어. 경주에서 오고 있어. 그 지금 오늘 4개 한 거예요, 4개. 뭐뭐 4개 했어요? 뭐 했어? 내가 물어볼 줄 몰랐지? 청경리 묵륜사, 그 다음에 저 영흥사, 비구니 스님 사찰 영흥사, 법흥왕의 부인 영흥사, 그 다음에 용궁의 남쪽 황룡사는 제가 대충 건너뛰고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러면 몇 개 남아요? 3개 남아. 3개 남아. 그리고 울산에도 하나 있다니까. 울산에 또 기가 막힌 절이 있어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또 엄청난 게 있어. 그거 언제 얘기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제가 빨리빨리 하면 다음 달이 될 거고 늦게 하면 연말이 될 수도 있어. 궁금하면 꼭 오세요. 꼭 와서 여러분이 좋은 공덕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어디가 터지는 데인지, 그리고 제가 보너스로 이거를 다 하면 거기다가 또 터지는 데를 내가 알거든. 제가 그런 거 전문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음 달에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4개 했다고 얘기하세요. 나 기억을 못해. 늙어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너무 슬프지? 나도 슬퍼. 그러면 다음 달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